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도시라는 주제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터를 우리는 취락이라고 해요. 자, 취락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왼쪽의 사진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빽빽하고 그 속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그런 취락이 있고요. 오른쪽의 사진처럼 산이 있고 풀이 있고 또 때로는 하천이 있고 논밭이 많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취락도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과 같은 취락을 우리는 도시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과 같은 곳을 우리는 촌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대요. 오늘은 이 도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의 의미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기준은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 지역 안에 우리나라는 2만 명 이상이 있으면은 도시라고 부르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1000명 이상만 돼도 도시라고 보고 스웨덴은 200명만 넘어도 도시라고 보거든요. 이처럼 국가마다 도시의 기준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시라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 5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과 같은 지역에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모여 있죠. 높은 건물들을 지으면서 그 건물들 안에도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좁은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 3차 산업 종사자가 많다는 것이 도시의 특징입니다. 2,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2차, 3차 산업이 발달하고 2차, 3차 산업 시설이 도시에 입지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산업들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더 모이고 인구 밀도도 높아지는 거겠죠.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주변 지역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도시에서 2, 3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이 돼요. 도시에서 만들어진 공장의 제품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도시 중심부로 가면은 병원이라던가 학원, 극장, 백화점 같은 서비스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특징은 인문 경관이 많다는 겁니다. 인문 경관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경관이라고 보면 돼요. 왼쪽의 사진처럼 고층 빌딩들, 그 안에 있는 도로들, 자동차들 그런 것들이 다 인문 경관이거든요. 아무래도 도시는 촌락에 비해서 인문 경관이 훨씬 더 지배적이겠죠. 5번째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 그 도시들은 모두 다 모습이 다릅니다. 도시는 그 지역의 역사라던가 문화, 또 경제 발전 수준, 사람들의 가치관, 삶의 태도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도시의 모습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은 그 모습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그래서 도시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냐? 도시의 의미는 우리가 한마디로 인간 활동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세계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도시들을 몇 가지 컨셉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우수한 생태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 또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 또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도시, 이러한 주제로 분류해서 세계의 유명한 도시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있고요. 또 이런 도시, 이런 도시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자유의 여신상이죠. 이곳은 바로 미국의 뉴욕이라는 도시입니다. 자, 두 번째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영국의 런던이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올림픽 열렸고 현재는 패럴림픽이 진행 중인 일본의 도쿄라는 도시입니다. 자, 뉴욕과 런던 도시는요, 세계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도시들에는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입지하고 있고요, 수많은 기업들, 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토대가 되는 자본과 정보가 집중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들은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갖고 있는 도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도시가 있고요. 또 이런 도시가 있는데, 자, 왼쪽에 도시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예요. 자, 사진에 보면은 건물 지붕마다 이 태양열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는 친환경 에너지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시는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인데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생태 도시인데 이 쿠리치바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중앙버스 도로라던가 환승 시스템이 잘 도입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쿠리치바라는 도시에서 많이 배워왔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자가용 사용을 줄이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생태 환경이 우수한 도시는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다른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들을 좀 볼게요. 좀 많은데요. 이런 도시, 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어딘가요? 콜로세움이죠. 이곳은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도시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 그리스의 아테네죠. 사진은 파르테논 신전의 모습이었고요. 자, 여기 있는 사진은요, 터키예요. 터키의 이스탄불이고요. 사진에 있는 곳은 블루모스크라고 하는 이스탄불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중국의 시안이란 지역인데요. 사진에 있는 곳은 시안의 종루라고 종을 치는 그런 유적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역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역사가 굉장히 깊어서 다양한 역사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또 이러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도시도 있습니다. 자, 왼쪽의 사진은 에스파냐의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입니다. 자, 에스파냐, 스페인 같은 나라를 말합니다.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는데, 자, 뒤에 있는 건물이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죠. 성당인데요. 가우디라는 사람이 건축한 성당입니다.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에는요,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유명한 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하고요. 오른쪽 사진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곳도 있고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에는 굉장히 멋있는 해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브라질에는 삼바라고 하는 전통춤 문화도 굉장히 잘 발달한 곳이죠. 이런 곳은 건축물이라던가 전통춤 같은 매력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곳과 이런 곳이 있는데요. 자, 왼쪽은 이탈리아의 나폴리라는 도시인데요. 지중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도시여서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라는 곳이죠. 여기 뒤에 있는 사진이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라는 랜드마크죠. 나폴리와 시드니의 공통점은요, 아름다운 항구가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역사 유적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항구를 볼 수 있으며 또 매력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도시들은요,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면서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여주는 도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곳이 있고요. 또 이런 곳이 있는데, 왼쪽의 사진은요,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라는 도시입니다. 자, 여기 하늘에 뭔가 합성한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거 오로라죠. 자, 레이캬비크라는 곳은요, 북극권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의 사진은 에콰도르의 키토라는 도시예요. 에콰도르라는 나라명 자체가 적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키토는 바로 그 적도 위에 위치한 나라고요. 그리고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고산 도시예요. 자, 적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산 도시니까 기온은 연중 온화하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키토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여태까지 총 15개의 도시를 봤는데요.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 3곳, 그리고 생태 환경이 우수한 곳 2곳, 그리고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 8곳, 독특한 자연 환경을 지닌 곳 2곳을 봤어요. 자, 이 15개의 도시의 위치를 우리가 세계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은요, 미국 북동부 해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런던, 이쪽이죠. 이쪽, 여기 섬에 있는 이 도시입니다. 영국의 런던이었고요. 자, 도쿄는 일본이죠. 일본 열도에 여기 태평양 쪽으로 꺾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도쿄입니다. 자, 프라이부르크는 독일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로 가볼게요. 로마는 여기 이 나라가 이탈리아죠.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도 유럽에 위치하고 있죠. 이쪽쯤에 위치한 게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자, 이스탄불은 터키거든요. 터키에서도 이 흑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그 길목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고요. 자, 중국의 시아는 여기 중국 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이쪽, 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탈리아의 나폴리는요, 로마보다 조금 더 남쪽에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는 여기, 아이슬란드가 여기 있어요. 유럽이긴 한데 여기 배를 타고 한참 이동해야지 있겠죠. 그리고 에콰도르의 키토는 바로 여기입니다. 딱 적도가 지나는 곳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각 도시들의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중에 첫 번째 중단원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도시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도시의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인간 활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시의 특징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2, 3차 산업 종사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번째 인문 경관이 많다. 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도시의 모습은 도시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15개의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봤는데요. 먼저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로 뉴욕과 런던, 도쿄를 봤습니다. 자, 이러한 곳들은 공통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고 자본과 정보가 집중되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시로는 프라이부르크와 쿠리치바를 얘기했었죠. 이러한 곳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면서 또 다른 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는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역사 유적이 많은 곳은 로마, 아테네, 이스탄불, 시안 이런 도시들을 살펴봤고요. 매력적인 문화가 지닌 곳으로 바르셀로나와 리우데자네이루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곳으로는 나폴리와 시드니를 우리가 봤죠. 이러한 곳들은 모두 다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좀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있지만 이게 또 극복이 되면은 다시 또 관광산업이 엄청 발달할 그런 곳입니다. 자, 자연환경이 독특한 도시로는요, 레이캬비크 있었어요. 이곳은 북극권 근처에 위치해서 오로라를 볼 수 있고요. 또 키토라는 지역은 적도에 위치하고 또 고산 도시예요. 그래서 연중온화한 그런 기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도시의 경관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경관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도시에서는 우리가 시청도 볼 수 있고 법원도 볼 수 있고 백화점, 아파트, 주택, 공장, 병원, 학교, 기업 본사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시설들은요, 각각의 기능에 따라 특정 지역에 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도시의 중심부에 있느냐 또는 도시의 주변부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경관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서울 지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구예요. 종로구의 경관을 보면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뭐 정부 청사도 있고요, 언론사도 있고 또 기업 본사, 은행 같은 곳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광화문 광장 있는데요. 이곳을 가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주변에 고층 빌딩들은 많이 보이지만 우리가 사는 아파트나 주택은 보이지 않아요. 자, 이곳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비교적 외곽부, 주변부에 위치한 곳이죠. 노원구인데요. 노원구의 경관을 보면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시설이 굉장히 많이 입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한 도시 내부의 위치에 따라 보여지는 경관, 들어서는 시설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습니다. 한 도시 안의 중심과 주변을 말하는 겁니다. 자, 중심과 주변에서 보여지는 경관이 달라지는데 어떠한 시설은 도시 중심부에 모이고 어떠한 시설은 도시 주변부에 모인다는 말이겠죠. 자, 그렇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접근성과 직가거든요. 자, 여기서 접근성이라는 거는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 도달하기 쉬운 정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접근성이란 것은 이곳이 교통이 편리한가? 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도시의 중심부가 있어요. 이 중심부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편리하죠. 그럼 이곳은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죠. 자, 도시의 주변부는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조금 거리가 멀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지가라는 말은요, 땅값을 말하는데, 자, 서울의 중심부의 지가가 높을까요? 주변부의 지가가 높을까요? 당연히 중심부의 지가가 높겠죠. 그 이유는 접근성 때문입니다.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니까 그만큼 지가도 높은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요. 한 도시의 중심부는 접근성과 지가가 높고 주변부는 접근성과 지가가 낮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요인으로 인해서 중심과 주변부에 입지하는 시설, 기능이 달라지게 돼요. 자, 중심부에는요, 행정기관, 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같은 시설이 입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고층 빌딩들을 이루면서 들어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능들은요,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보통. 그리고 높은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시설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행정기관이라던가 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같은 것들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주변부에는 아파트라던가 주택, 공장, 학교, 또 농촌 같은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굳이 접근성이 좋을 필요가 없고요. 특히 아파트나 공장, 학교 같은 것을 지을 때는 땅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가가 낮을수록 오히려 입지하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 이러한 기능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중심부와 주변부를 이어볼게요. 도시 중심과 주변부의 경관을 건물의 높이로 비교해보자면요. 중심부에는 고층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땅을 넓게 짓기보다는 높게 위로 쌓는 방식으로 짓게 된 거죠. 자, 반대로 주변부는요. 상대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낮습니다. 지가가 낮기 때문에 건물을 높게 지을 필요가 없고 옆으로 넓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가 낮은 거죠. 자, 여기서 접근성과 지가처럼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에 서로 다른 시설을 입지하게 만든 이 요인을 우리는 지역 분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접근성과 지가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은 중심부에, 어떠한 시설은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도시의 지역이 분화가 된 거예요. 중심과 주변으로. 자, 이렇게 도시의 중심부에서 볼 수 있는 경관과 주변부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시의 지역 분화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는 접근성과 지가로 인해서 중심부와 주변부가 다른 경관을 보여주는 식으로 분화가 된 건데 이렇게 단순하게 도시의 중심, 주변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도시의 지역이 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시 내부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좋은데 이 모습은 하나의 도시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린 모식도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도시가 있고요. 그 도시 내부는 몇 개의 구역으로 구조가 나누어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도심,
부도심, 중간지역, 주변지역이고요. 가장 바깥 테두리엔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그 도시 바깥으로 위성도시라는 것이 존재해요. 자, 이렇게 한 도시는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구조를 띈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심현상이라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 도시의 가운데 부분이 접근성이 가장 좋잖아요. 또 지가도 높죠. 이때 좋은 접근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 그리고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설이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을 집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심현상이라는 거는요,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땅은 지가가 낮은 곳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과 학교처럼 넓은 토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도심 바깥쪽으로, 도시의 주변부 지역으로 벗어나려는 현상을 이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요, 하나의 도시는 집심현상과 이심현상으로 도시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보여지는 경관이 달라지고,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내부 구조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도시 내부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는 도심이 있습니다. 자, 이 도심은 도시 안에서도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또 지가도 가장 높은 곳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높게 지어요. 고층 건물이 밀집한 그런 경관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도심에는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 본사, 백화점 등이 입지하는 거고요. 이러한 시설들은 먼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입지하는 거고요. 또 도심의 높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린 도심을 다른 말로 중심 업무 지구라고도 표현해요. 영어로는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데, 도시의 중심이 되는 업무를 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 본사, 도시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도시의 중심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심을 중심 업무 지구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런 도심에는요, 독특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러한 시청이라던가 법원, 아니면 은행, 회사, 또 백화점 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많이 모이죠. 주로 낮 시간에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도심에는요, 주간 유동 인구가 많아요. 주간이라는 거는 낮 동안의 시간을 말해요.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도심 쪽을 많이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간 유동 인구가 많은데, 보이는 것처럼 도심에는요, 아파트나 주택 같은 주거시설은 입지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간의 유동 인구는 적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유동 인구가 많지만, 밤에는 유동 인구가 적어지는 모양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밤에는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는, 이 도심에서 인구가 비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심 옆에는요, 부도심이 있거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심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는 기능을 합니다. 특히 이 부도심은 상업과 업무 같은 중요한 역할들을 주로 맡아서 하고요.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조금 바깥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가가 낮겠죠. 그래서 부도심에는 주거 기능도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도심은 도심 주변이라고 아무 곳에나 위치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조금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요지에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부도심입니다. 자, 그리고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 여기거든요. 중간 지역이 위치합니다.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 이곳이 중간 지역인데요. 중간 지역에는요,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혼재되어서 나타나요. 자, 원래 이 중간 지역은 도시의 규모가 작을 때 주변 지역이었던 곳이에요, 과거에. 자, 그런데 도시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 주변 지역도 더 주변 지역으로 팽창하면서 남은 곳이 바로 중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역에는 조금 오래된, 좀 낙후된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주변 지역이 위치하는데요.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 주택, 공장, 학교 등이 입지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도시의 주변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해서 아파트나 주택, 공장, 학교처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이곳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도시 외곽부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모습도 일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그린벨트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개발 제한 구역까지는 침범해서 막 건물을 짓거나 도시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위성도시라고도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의 도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대도시의 기능, 도시의 기능이라는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법원과 시청 같은 행정 기능, 아니면 아파트, 주택처럼 주거 기능, 아니면은 공장 같은 생산 기능, 그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의 대도시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은 그 기능을 다 못하는 거예요. 도시 주변에 그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위성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일산이라는 위성도시, 또 분당이라는 위성도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8단원 사람이 만든 삼터 도시 배우고 있었고요. 그중에 두 번째로 우리는 도시의 경관을 학습했습니다. 자, 도시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관을 볼 수 있는데요. 중심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경관이 다릅니다. 자, 중심에서는요, 행정기관, 기업, 본사, 금융기관, 백화점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자, 도시 주변부에서는요, 아파트, 공장, 주택, 학교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낮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의 시설들이, 도시의 기능들이 중심과 주변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것은 접근성과 지대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지역분화 요인이라고 합니다. 자, 중심부는요, 접근성과 지대가 높고요. 주변부는 접근성과 지대가 낮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시설들이 입지하고 그에 따라 보여지는 경관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때 도심으로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집심현상이라고 하고요. 도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심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는요.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는 도심이 위치하고 중심 업무 지구 CBD라고도 표현합니다. 접근성과 지가가 가장 좋고 높은 곳이고 건물의 높이도 높죠. 이곳에는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의 본사, 백화점 등이 입지하고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주간의 유동인구는 많은데 야간 유동인구는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부도심이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고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나타나고 아무래도 지가가 도심보다는 낮기 때문에 주거 기능이 일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도심은 도심 주변 교통의 요지에 형성됩니다. 자, 중간 지역은 도심과 주변 지역 사이인데요. 과거의 주변 지역이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좀 오래된 주택이나 학교,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지역은 아파트나 주택, 학교, 공장 등이 입지합니다. 이곳에는 도시와 농촌의 모습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도 있어요. 그린벨트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도시 바깥에 위성도시가 존재하는데 이 위성도시는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입니다. 자, 먼저 도시화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도시화라는 거는요,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거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는 국가마다 그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나라는 한 지역에 2만 명 이상 거주하면 도시라고 하거든요. 2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의 수가 늘어났다? 그럼 도시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그중에 20명이 도시에 거주하다가 이제는 50명이 도시에 거주한다. 그럼 그만큼 도시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증가. 이거를 도시화라고 하고요. 아니면은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도 도시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전철을 타고 9시까지 출근해서 6시까지 업무를 보고 그 이후에는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잠을 자고 그런 생활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확산되는 것. 그런 것도 도시화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시화 단어에서 여러 가지 도시화에 대한 통계 또 국가별 도시화율 정도를 비교할 텐데 대부분 우리가 도시화의 의미는 두 번째 나와 있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한 국가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 비율에 따라서 도시화 정도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은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1차 산업은 농업을 의미하고요. 농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 촌락이죠. 자, 도시는요,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자, 그럼 도시화가 진행되면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은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2차, 3차 산업, 도시에서 활발히 진행되는 제조업, 서비스 같은 2,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한 국가의 도시화 정도를 보고 그 국가가 1차 산업 중심의 국가인지 아니면은 2차, 3차 산업 중심의 국가인지 그 국가의 산업 구조와 또 경제 발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시화가 진행되는 단계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초기 단계, 두 번째 가속화 단계, 세 번째 종착 단계입니다. 자, 초기 단계는요, 도시 거주 비율이 낮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도시가 많이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국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촌, 촌락에서 살고 있는 단계인 거죠. 자, 두 번째 가속화 단계는요,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도시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 가속화가 진행하게 되는 이유는 그 지역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산업화라는 거는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되는 거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2, 3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니까 촌락에서 도시로의 이동,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는 거겠죠. 그래서 산업화와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도시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가속화 단계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종착 단계인데요. 거의 다 도시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되고 또는 정체가 되겠죠. 이미 도시화가 거의 80% 90%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둔화되거나 정체하는 그 시기를 종착 단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도시화의 세 단계를 그래프로 보면은요,
그걸 우리는 도시화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자, 세로축이 그 지역의 도시화율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이 시간입니다. 자, 도시화가 진행이 될수록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데 자, 처음에 아직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적을 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많은 그 초기 단계 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도시화가 증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속화가 되죠. 이때는 산업화와 이촌양도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시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가속화 단계이고요. 도시화가 거의 다 진행이 되면은 도시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정체하는 종착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이렇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요. 이 곡선의 모양이 S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도시화 곡선은 S자 형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자, 대부분의 선진국은요, 이미 도시화가 거의 80%, 90%에 이르는 종착 단계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활발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속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의 특징을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선진국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이루어졌죠. 18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선진국들의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을 활발히 하던 농촌에서는 1차 산업이 줄어드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요. 2, 3차 산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도시에는요, 일자리가 풍족해지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그걸 이촌양도 현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내용은 선진국의 인구 증가 때 배웠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이처럼 산업화 같은 경우에는요, 인구도 증가시키고 도시화도 진행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18세기부터 도시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도시화가 역사가 길어요. 일찍 도시화가 됐다는 말이고요. 굉장히 서서히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의 18세기부터 현재까지니까 200여 년 그 이상에 걸쳐 천천히 도시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도시화 단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종착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화율이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정체된 그런 상태인 거죠. 자, 네 번째 선진국의 도시화 특징으로 역도시화가 있는데요. 자, 원래 도시화라고 하면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촌향도 현상이 발생하면서 도시 거주 비율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역도시화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역도시화라고 해요. 자, 선진국은 도시화 단계가 종착 단계에 이르면서 오히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왜 발생하냐면요. 도시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불편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 안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거예요. 또 환경오염도 발생하고 도시의 높은 집가에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도시 밖에 있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동해 가는 거예요. 또 이때는 산업 수준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교통이 발달돼서 도시 밖 농촌에 살아도 도시 내부로의 이동이 편리해진 거예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점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시 내부에 살 필요가 없고 농촌에 살아도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도시 내부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가 선진국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역도시화는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해서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해요. 이거는 선진국의 도시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시작이 됩니다. 1940년대 즈음 이후부터고요. 이때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부터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는 게 개발도상국 도시화의 특징입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이유는 산업화와 더불어 이촌양도 현상이 발생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더 이유는 인구의 자연 증가도 같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산업화가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의료 수준이라던가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도 같이 일어난 거죠. 이것도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때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촌양도 현상과 인구의 자연 증가가 함께 일어나면서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단계는 일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종착 단계에 이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도시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속화 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오늘날의 도시화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종착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은 활발하게 지금 가속화 단계잖아요. 그래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시작이 되었고 개발도상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선진국이 더 먼저 개발도상국이 나중에 도시화가 진행이 된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서서히 진행이 된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요. 선진국의 도시화 단계는 종착 단계, 개발도상국은 가속화 단계다. 이 정도 비교해서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곡선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18세기 초반부터 도시화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비교적 완만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이촌향도를 이유로 이렇게 도시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 곡선 같은 경우에는요. 빨간색보다 비교적 나중에
최근에 도시화가 시작이 되었죠. 1930, 40년대쯤부터 도시화가 진행이 된 것 같고 굉장히 가파르게 도시화율이 상승하죠. 급격하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촌양도와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이렇게 급속한 성장을 보여준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빨간색 곡선은 선진국의 도시화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 파란색 곡선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선진국이고 급격한 형태를 보여주는 게 개발도상국이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두 곡선 모두 기울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S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한번 좀 읽어볼게요. 우리 교과서 149쪽에 우리나라 도시화에 대한 글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공업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이촌양도에 따른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어. 우리나라는 이 시기가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촌양도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면서 도시에는 주택 부족과 환경 악화 등의 도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생활할 주택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택 부족이나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1990년대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주변에 성남, 고양, 양산 등의 위성도시가 발달하였다. 자, 이 위성도시는 이 도시의 부족한 기능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 주변에 도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성도시인 거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이걸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화 단계는 종착 단계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구 및 기능이 수도권과 남동해안 지역에 집중하는 등 국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이 내용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또 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여기 세로축은 도시화율이고요. 오른쪽은 시간을 나타냈는데 자, 여러 나라들의 도시화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여기 파란색 각 국가를 보면은 이미 도시화율이 80%가 되었죠. 그리고 도시화율이 거의 정체되거나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각 국가는 선진국이구나. 도시화율이 종착 단계에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른쪽 지도에 봤을 때 가는 A, 영국에 해당되는 거겠죠. 도시화율은 종착 단계입니다. 자, 나 그래프를 볼게요.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급격하게.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도시화는 한 60% 정도가 되네요. 이 나 국가는 지금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속화 단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른쪽 지도에서는 C 국가, 중국이죠. 중국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속화 단계고요. 그리고 다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도시화율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죠.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 거주 비율 인구가 20%니까 대부분의 인구는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 다국가는 아직 도시화 단계가 초기 단계구나. 농촌 거주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국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른쪽 지도에서는요. B 국가입니다. 니제르라는 나라이고요. 도시화 단계는 초기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선진국의 도시 문제입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오래전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동해온 이주민과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간의 갈등이 오랜 시간 걸쳐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도시화가 일찍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아파트라던가 공장이라던가 교통망, 수로망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시설 노후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교회화로 인해서 도시 내부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교회화라는 거는요. 도시의 기능이 교회, 도시 주변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자, 선진국의 도시 내부에 시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도시 주변 새로운 곳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의 기능이 바깥으로 이동해 버리니까 기존의 도시 내부의 기능은 약화돼서 도시 내부의 성장은 둔화가 되겠죠. 그리고 도시 내 제조업도 쇠퇴가 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가 성장을 해왔는데 이 요즘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싸고 땅값이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이주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 내부에 있던 생산 공장이 아예 다른 나라로 이전해 버리니까 도시 내부에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일을 하던 공장이 갑자기 해외로 이전해 버렸으니까. 이러한 문제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른쪽의 사진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지역인데요. 이 도시는 원래 자동차 산업과 함께 굉장히 많이 발전한 도시였는데 자동차 공장이 다 해외로 이전해 버리니까 이 지역이 쇠퇴해 버린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이러한 선진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낙후된 또 오래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가 된 도시시설을 개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야 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첨단 산업이나 관광 산업 같은 것들을 육성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1쪽에 도심 재활성화의 빛과 그림자라는 자료인데 이건 좀 심화적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는 정도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것들을 재개발하는 추세라는 거죠. 자,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낙후된 지역의 업무용 고층 건물과 상업시설, 고급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고, 자, 기존 거주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낙후된 도심 지역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고급 시설이 들어서니까 임대료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거죠. 자, 이러한 도심 개발과 도시 내부의 이동 과정을 도심 재활성화라고 합니다. 도심을 새롭게 재개발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밀려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동해 오는 그러한 과정을 도심 재활성화라고 합니다. 자, 도심 재활성화로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띠고 경쟁력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개발 이전부터 거주해온 사람들이 형성한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심 재활성화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 양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개발도상국은 주택이나 각종 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화가 너무나도 급격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택이라던가 수도, 교통로, 가로등, 병원, 파출소, 학교 이런 것들이 도시에 마련되기 전에 이미 막 사람들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할 자리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도시로 계속 밀려드는데 산업 발달은 그것보다 좀 뒤처져서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또 도시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위생 상태가 좀 안 좋고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슬럼인데 슬럼이라고 하면은 대도시 내에 빈민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여기 왼쪽이 인도 뭄바이라는 도시에 있는 슬럼 지역이에요. 자, 도시의 주택이나 각종 시설 같은 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런 공터에다가 판잣집 같은 것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역을 슬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열악한 위생으로 인한 질병이라던가 환경 오염 같은 도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발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야 되고요.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거는요. 도로, 전기, 상하수도처럼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 시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 줘서 슬럼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단원 사람이 만든 삶부터 도시 배우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주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도시화의 의미 배웠죠. 도시화의 의미는 도시의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거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증가 이것을 도시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화 단계는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초기 단계는 도시 거주 비율이 낮고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단계고요. 가속화 단계는 산업화와 이촌향도의 영향으로 도시 거주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종착 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단계죠. 도시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정체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도시화 단계를 그래프로 그린 도시화 곡선도 살펴봤는데요. 이 도시화 곡선은 S자 형태로 그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선진국의 도시화 특징은요. 산업혁명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고 서서히 진행되었고 현재는 종착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역도시화라는 특징이 있는데 도시의 인구가 농촌으로 이동해서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진국이 겪고 있는 도시 문제로는요.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갈등, 또 시설 노후화 문제가 있고요. 또 교회화로 도시 내부 기능이 약화되고 있고 또 제조업 쇠퇴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첨단 산업이나 관광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같은 경우에는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촌향도와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현재는 가속화 단계라는 거 확인했고요. 선진국보다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도시 문제로는요. 주택과 각종 시설이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열악한 위생, 환경 오염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문제는 슬럼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도 정리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와 공업도시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에는 위성도시가 발달하기 시작됐고요. 현재는 도시화가 종착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화의 문제는요. 현재 수도권과 남동해안 지역의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국토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도시 단원에서 마지막 주제예요.
자, 도시에는요,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 안에서 경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즐기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도시에는요, 인구와 기능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서, 과밀화되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도시 문제라고 하죠. 자, 도시 문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이렇게 차도가 꽉 막히죠. 대중교통도 좀 부족해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이 10,000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로는요,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왼쪽의 사진이 쓰레기산이에요.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너무 많고 그거를 처리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쓰레기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그런 것들도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죠. 자, 그리고 특정 도시로의 인구나 기능이 밀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우리가 인구 단원 배울 때 보았던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인데요.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나 여기 남동해안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죠. 반대로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 남서부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토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시 문제가 해결이 돼야겠죠. 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됩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든다든지 환승 시스템을 잘 도입해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잘해야겠죠.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풍력이나 태양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특정 도시로의 인구 기능 밀집 문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세종시에 정부 기관들을 이전했죠. 이 사진이 세종에 세워진 정부청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요한 정부 기관들을 지방에 이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힘쓰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실제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된 그런 사례 지역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4개의 지역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쿠리치바란 도시인데요. 쿠리치바는 교통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절 버스를 만듭니다. 버스 2대, 3대 정도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굴절 버스 하나만 있으면 한 번에 승객을 거의 200명 이상을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원통형 버스를 만들어서 승객들이 편리하게 승하차할 수 있게 만들고 또 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게 교통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브라질의 쿠리치바입니다.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지역은요,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한 도시가 바로 인도의 벵갈루루입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라는 도시는요, 도시 내에 무어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 간에 빈부격차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 갈등이 좀 있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고요, 또 양쪽 지역이 모두 이용하고 오갈 수 있는 미술관을 건립해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한 그런 정책이 펼쳤습니다. 이렇게 도시 문제를 해결했고요. 에스파냐의 빌바오라는 지역은요, 잘 나가던 철강 산업이 쇠퇴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된 도시 문제를 앓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유치하고요, 예술과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해서 도시를 성장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 사례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도시 단원의 마지막 이야기고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데요. 궁극적인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라 하면은 바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겠죠. 자, 좀 더 구체적인 조건들을 얘기하자면요. 첫 번째로 안전해야 됩니다. 전쟁과 범죄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은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도시가 공장이나 도로, 아파트 그런 것들로만 빽빽한 것이 아니라 산지나 하천,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도 자연을 누릴 수 있고 깨끗한 공기, 푸른 풀밭 그런 것들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지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것이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풍부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소득을 벌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야 하죠. 네 번째로는요, 문화 및 의료시설이 있으면 좋겠죠. 영화관이라던가 미술관, 보건소, 병원 등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잘 깔려 있어야 되고요. 전기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상하수도라는 거는요, 이제 상수도, 하수도를 합친 건데 상수도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에요.
뭐 설거지를 할 때라던가 샤워를 할 때 틀면 나오는 물이 상수도고요. 하수도는 쓰고 버려지는 물이에요. 설거지를 하고 흘러가는 물, 샤워를 하고 흘러가는 물이거든요. 그런 상하수도 망등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요. 복지가 잘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탈북민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잘 시행이 돼야 되고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를 볼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연 우리 도시의 도로에는 점자 블록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대중교통은 휠체어를 타고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또 행정시설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고 전산화되는데 그런 것들을 노인분들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뭐 도로교통부 장관이라던가 도지사, 시장 같은 분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경제 발전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던가 환경, 또 복지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 우리 개개인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적극적인 실천,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8단원 사람이 만든 삶터 도시 단원의 마지막 살기 좋은 도시 주제로 학습을 했고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도시 문제와 해결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야 되고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특정 도시로의 인구 기능 밀집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된 사례 지역들을 살펴볼게요. 브라질의 쿠리치바라는 도시는요, 교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굴절버스를 만들고요, 원통형 버스 정류장,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을 도입해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증가시켰죠.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지역은요, 일자리 부족 그리고 빈곤 문제에 시달렸는데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고요, 글로벌 기업 유치를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요, 또 인재를 양성하면서 빈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의 그라츠는요, 지역 간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지역 연결 다리를 건설하고 미술관을 건립해서 지역 간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에스파냐의 빌바오는요,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데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술관을 유치하고요, 도시를 예술과 관광의 도시로 성장시켰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으로는요, 첫 번째 안전한 곳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녹지 공간이 많고 환경이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가 풍부해야 되고요, 네 번째로 문화 및 의료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이어야 하며 여섯 번째로 복지 정책이 잘 시행되는 곳이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는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지역사회 및 시민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